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지 마라. 사장님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치킨집 불을 끄던 참이었다. 내일 아침 준비할 재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장님은 불쑥 그렇게 말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되물었지만 사장님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릴 뿐이었다. 그 미소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낯선 표정이었다. 무슨 말이라도 삼킨 듯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재래시장 골목은 어느덧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간판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통닭집 앞에 놓인 파란 플라스틱 의자를 개수대로 옮기며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사장님의 내일은 오지 마라는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평소와 달리 덤덤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깃든 단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사장님은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허름한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툭 던지곤 굳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환한 전등 아래 드러난 그의 주름진 이마와 은빛으로 바랜 머리카락이 유독 쓸쓸해 보였다.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오늘 장사 잘 됐는데 어디 아프세요? 사실 장사도 평소 같지는 않았다. 요 며칠 새 사장님은 계속 신경이 산만했다. 닭을 튀기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거나 전화를 받으면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곤 했다. 가끔은 혼자 생각에 잠겨 닭이 타들어가는 것도 몰라 내가 냄새를 맡고 불을 끈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물음에도 사장님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니다, 그냥 내일 하루 푹 쉬어. 그는 애써 가벼운 말투를 내보이며 가스레인지 불판을 닦기 시작했다. 그 동작이 어쩐지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입술을 떼지 못했다. 더 이상 캐물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잠시 후 사장님은 닫힌 셔터 틈으로 바깥을 한번 살피더니 가게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갔다. 자, 가봐라, 늦었다.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무엇인가 달라져 있었다. 익숙한 시장 골목이 그날따라 낯설고 싸늘하게 느껴졌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며 나는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했다. 가을밤 공기가 싸늘히 뺨을 스치는데도 등줄기에는 땀이 배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사장님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마치 영영 못 볼 사람처럼 굴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불과 며칠 전부터 가게에 감돌던 불길한 기운이 떠오르며 가슴이 조여왔다. 그 시작은 일주일 전이었다. 저녁 무렵 가게 마감을 준비할 즈음 등치 큰 사내 둘이 통닭집에 들이닥쳤다. 나는 튀김 기름을 걸러내다가 깜짝 놀라 얼른 몸을 피했다. 앞장선 사내는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팔뚝에 문신이 어른거렸고 걸음걸이에는 위협적인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카운터 안쪽에서 닭을 손질하던 사장님을 향해 모질게 소리쳤다. 김 사장, 이번 달도 밀렸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의 말투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뒤따라온 다른 사내는 가게 문 앞을 막아서더니 노려보는 시선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나는 겁이 나서 숨을 죽인 채 튀김솥 뒤에 몸을 낮췄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최대한 차분히 대꾸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이번 달 장사가 영 안 좋아서 곧 마련해 놓겠소. 그의 목소리는 애써 평정을 가장했으나 약간 떨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장님이 요즘 부쩍 우울해했던 이유는 돈 문제였던 것이다. 그것도 그냥 돈이 아니라 깡패들이 밀린 돈을 독촉하고 있었다. 그동안 봐준 게 얼만데 아직도 빈손이면 곤란하지? 문신 사내가 비웃으며 카운터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움찔한 사장님 뒤로 기름에 튀긴 닭 몇 마리가 담긴 바구니가 흔들렸다. 이번 주 안으로 준비 못하면 가게라도 받아야겠어, 알지? 우리 형님, 요즘 돈 급하신 거?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 회장님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전해주게. 이 가게는 내 전부여 제발. 그가 간절히 손을 모으며 사정하자 사내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나 역시 속이 얼어붙었다. 재래시장 구석에 겨우 자리 잡은 작은 통닭집이지만 사장님에게는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그걸 저들이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었다. 하, 전부? 그러면 더더욱 잘 지키지 그랬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두목격인 문신 사내가 입에 문 이쑤시개를 빙글빙글 굴리며 비아냥거렸다. 마지막으로 딱 사흘 줄게. 그때까지 돈 못 가져오면 알아서 해. 그는 사장님의 어깨를 툭 밀치듯 치고는 돌아섰다. 나가는 길에 튀김손 옆에 서 있던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의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학생, 공부나 하지. 이런데 얼씬거리지 말라고. 그는 코웃음 치고는 부하와 함께 가게를 빠져나갔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이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사라진 뒤 가게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튀김솥에서 탄 냄새가 퍼져나와 코를 찔렀지만 그 순간엔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우리 둘 다 얼어붙어 있었다. 사장님은 한동안 굳은 채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통닭 바구니를 주워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사장님 하고 불렀다. 그제야 그가 날 돌아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분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평소 누구보다 정 많고 인자하던 분이 이렇게까지 무력해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미안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구나. 사장님은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그는 애써 웃어 보였다. 괜찮다. 금방 해결될 거야. 그러나 평소 늘 환한 웃음을 잃지 않던 사장님이었건만 그 일 뒤로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다. 매일같이 사장님은 해결은커녕 더욱 초췌해져 갔다. 손님들 앞에서는 여전히 싹싹하게 웃으며 닭을 튀겼지만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나면 한숨을 푹 내쉬곤 했다. 그 사건 후 며칠 동안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다. 혹시 또 깡패들이 들이닥치진 않을까, 사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했다. 사장님은 내 걱정을 눈치챘는지 오히려 민재야, 어린 사람이 별 걱정을 다 한다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근심을 나는 모를 리 없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고작 20살간 넘은 나에게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자고 할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지난날 시장 사람들끼리 주고받던 말을 떠올리면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전에 다른 가게 주인이 용기를 내 경찰에 알렸다가 결국 조직 보스의 보복으로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일 이후로 모두가 입을 닫고 말았다. 나 역시 괜히 사장님 일을 더 망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그렇게 속만 태우던 며칠 사이 시안인 사흘째가 찾아왔다. 바로 오늘이었다. 오전부터 사장님은 무척 신경질적이었다.
통닭 튀김용 기름을 바꾸다가 실수로 손을 대이기도 하고 생닭을 절반이나 버릴 정도로 염지를 잘못하셨다. 몇 안 되는 손님에게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계산 실수를 해서 내가 바로잡아 드리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오후 늦게 한 통의 전화까지 걸려왔다. 받기 전부터 사장님의 손은 수화기 옆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내 눈치를 보더니 짧게 예, 알았습니다. 네. 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옆에서 가슴이 쿵쿵 뛰었다. 혹시나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이다. 통화 내용을 물어볼 새도 없이 사장님은 급히 전화를 치우고 내게 저녁 마감 준비를 서두르자고 했다. 결국 폐점 시간이 되도록 깡패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잠시 안도하는가 싶었지만 사장님 표정은 더욱 결연해 보였다. 셔터를 반쯤 내린 가게 안 그는 굳은 얼굴로 이것저것 정리하며 무언가 결심한 사람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내일은 오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분명 그 전화 통화에서 깡패들은 마지막으로 통보를 한 모양이었다. 내일 돈을 가져오라고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하라고. 사장님은 나를 그 위험에서 멀리 떼어놓으려 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수없이 뒤를 돌아봤다. 혹시 사장님이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서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이상한 눈길로 시장을 살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골목에는 바람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취객의 웃음소리뿐이었다.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만이 차가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다. 구석진 모퉁이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다 내가 다가서자 후다닥 달아났다. 별다른 인기척은 없었다. 나는 괜한 상상을 했나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은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단층 다세대 주택이었다. 대문을 살짝 밀고 마당에 들어서니 불이 꺼진 창문이 날 반겼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는 모양이었다. 나는 방문을 소리나지 않게 열고 들어가 조심히 불을 켰다. 방 한 구석 알전구 불빛 아래 놓인 작은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사장님이 몇 달 전 내 생일에 선물로 주신 책상이었다. 공부해야지. 내 꿈을 펼치려면 뒷받침이 필요해라며 웃던 모습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난 그 말에 코웃음 치며 에이, 전 대학도 안 갔는데요, 뭘. 하고 말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었다. 나처럼 형편 어려운 청년에게 그는 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 나에게 사장님은 단순한 알바 임금이나 쥐어주는 가게 주인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방황하던 내게 사장님은 친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준 분이었다. 시장에서 어렵게 번 돈으로 내게 장학금을 보태주셨고 끼니도 거르지 않게 챙겨주셨다. 처음 통닭집에 찾아갔던 날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중학교를 막 그만두고 가출 같은 가출을 했다가 배가 고파 지나는 길에 맡은 통닭 냄새를 못 이기고 가게 문 앞을 서성이던 나를 사장님이 발견하셨다. 그는 다짜고짜 튀긴 지 얼마 안 된 따뜻한 닭 한 마리를 내밀며 말씀하셨다. 배고프지? 들어와서 이거나 먹고 가. 나는 뜨거운 통닭을 손으로 찢어 허겁지겁 배를 채웠다. 사장님은 조용히 내 앞에 물 한 컵과 밥 한 공기를 내주셨다. 굶주렸던 내 몸과 마음이 그의 호의로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처음 맛본 바삭한 통닭의 맛과 사장님의 인자한 얼굴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그 후로 나는 다시 학교에 나가고 검정고시를 봐서 간신히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낮에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도 힘들지 않았다.
사장님이 항상 곁에서 격려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게 직업을 주고 꿈을 심어준 은인이었다. 그런 그가 요 며칠 새 겪는 고통을 나는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방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에 비치는 희뿌연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뒤척일 뿐이었다. 눈만 감으면 사장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다. 내일은 오지 마라. 왜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걸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 것만 같아 가슴이 시렸다. 혹시나 크게 다치시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정말 무슨 사고가 난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결국 새벽녘이 되도록 한숨도 못 잔 나는 스스로 결심했다. 몰래 나가보자. 그냥 가게 근처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사장님이 위험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든 어떻게든 하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 터였다. 사장님께선 오지 말라 하셨지만 이대로 집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해가 채 뜨기 전 나는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혹시 눈치챌까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나와 살금살금 대문을 빠져나왔다. 새벽 공기가 몸속을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이틀 무렵의 시장은 낮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먼동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인적 하나 없는 골목은 불 꺼진 가게들 사이로 밤새 흩어진 휴지 조각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어슴푸레한 여명 속에 나는 통닭집이 있는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혹시 사장님이 벌써 나와 계실지 몰라 옷깃을 여미며 뛰다시피 했다. 시장 입구에 다다를 즈음 멀리서 형체 하나가 어른거렸다. 나는 재빨리 허리를 숙이고 한 상가 건물 기둥 뒤로 숨었다. 몇 초 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른 시간이라 차가 진입해도 신경 쓸 사람이 없었다. 머리가 짧은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렸다. 한 명은 어젯밤 가게에 쳐들어왔던 바로 그 문신이 있는 사내였다. 나도 모르게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정말로 이 시간에 약속대로 온 것이다. 사내들은 시장 골목을 잘 아는 듯 곧장 통닭집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몰래 따랐다. 가게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사장님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이미 가게 셔터를 반쯤 올려둔 채 문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이른 새벽에 느닷없이 찾아온 방문객들을 그는 전혀 놀라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신 사내가 손을 흔들며 다가갔다. 김 사장, 일찍 또 나왔네. 소개도 없는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는 빈정거림으로 가득했다. 사장님은 대꾸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나는 긴장으로 목이 바싹 말랐다. 문신 사내 뒤로 따라온 또 다른 젊은 조직원이 셔터 문을 완전히 내리는 것이 언뜻 보였다. 철컥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까지 들리자 시장 골목에는 다시 정막이 깃들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통닭집으로 다가가 담벼락과 셔터 사이에 난 좁은 틈에 몸을 붙였다.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웅웅거리는 낮은 말소리만 들렸다. 차츰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돈은 준비했어? 문신 사내의 목소리였다. 없다. 잠시 침묵 끝에 들린 사장님의 대답은 한없이 담담했다. 없다고? 농담하는 거 아니지? 늙은이가 간이 부었나? 비웃는 말투, 곧이어 무언가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너 오늘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야. 김 사장. 그와 동시에 사장님의 분노에 찬 외침이 터져나왔다.
최악의 선택은 내가 했지. 내 딸을 죽이고도 니들 멀쩡히 사는 꼴 더는 못 본다. 뭐라고? 내 딸 무슨 소리야? 이 미친 늙은이가? 분노에 찬 문신 사내의 음성이 울려나왔다. 안에서는 지독한 욕설과 함께 요란한 충돌음이 이어졌다. 무슨 물건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다. 제발 받아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신호음이 몇 번 가는 듯 하더니 곧 교환원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긴 재래시장이고 통닭집인데요. 지금 깡패들이 사람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어 급하게 상황을 전달했다. 가슴이 쿵쿵 뛰어 말을 더듬었지만 전화기 너머의 냉정한 목소리가 고객님, 진정하시고 위치가 어디신가요? 라고 물어왔다. 평화시장 입구 통닭집이에요. 빨리요. 총소리로 들렸어요. 실은 아직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이미 최악을 예감하고 그렇게 말했다. 교환원은 긴장한 듯 알겠습니다. 순찰차 출동 중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통닭집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이 미친놈이 칼을! 그 순간 가게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곧이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총성이 시장통을 때렸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전화기는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로 총을 쐈다. 안에서 누가 쓰러지는 듯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허, 숨가쁜 숨소리가 섞인 신음이었다. 한참의 정적 끝에 가게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허둥지둥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동시에 머리 위쪽으로 쌓인 시장 천장의 스피커에서 사이렌 소리가 메아리쳤다. 경찰차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셔터 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두 손을 머리 위로 든 젊은 남자가 셔터 아래 틈새로 몸을 간신히 비집고 나왔다. 아까 함께 들어간 조직원의 부하였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살려주세요. 난 그냥 그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는 놀란 토끼처럼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시장 입구 쪽으로 빨간불 파란불을 번갈아 비추는 경찰차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우렁찬 확성기 음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곧이어 거칠게 내달리는 발소리들이 들리더니 통닭집 앞에 순식간에 경찰관들이 몰려왔다. 나는 그제야 굳은 몸을 추스르고 한쪽으로 몸을 숨겼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꿈만 같았다. 짧은 순간에 5대는 되어 보이는 경찰차가 가게 주변 골목길을 가득 메웠다. 한적했던 시장이 삽시간에 빨간빛, 파란빛으로 얼룩졌다. 경찰들은 권총을 빼들고 엄호하며 가게를 포위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 경찰이다!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확성기 소리가 시장 건물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셔터 밖으로 나온 조직원 한 명은 곧바로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사장님 생각뿐이었다. 안에서 총소리가 났다. 총에 맞은 게 사장님일까 아니면 경찰 2명이 조심스럽게 셔터를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의 모습이 천천히 시야에 드러났다. 내 심장은 미친 듯 요동쳤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너무 두려웠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먼저 보인 것은
쓰러져 있는 두 남자의 다리였다. 하나는 깡패 두목으로 보이는 문신이 있는 사내의 것으로 검은 바지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누런 작업복 바지를 입은 사장님의 다리였다. 그 다리가 작은 경련이라도 일으키듯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환자 2명, 구급차 불러! 한 경찰관이 소리쳤다. 동시에 다른 경찰관들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사장님! 다급하게 외치며 다가서자 경찰관 한 명이 나를 제지했다. 이봐, 접근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죽기 살기로 버텼다. 안에 제 가족이 있어요. 제발. 순간 나도 모르게 사장님을 가족이라 불렀다.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솟구치고 있었다. 경찰관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붙잡았지만 이내 안쪽 상황을 보더니 제지하는 손에 힘을 풀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코끝으로 피비린내와 탄내가 확 풍겨왔다. 바닥에는 기름 냄새와 함께 붉은 혈흔이 여기저기 낭자했다. 그 중심에 사장님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문신 사내가 피투성이로 엎어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은색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 사장님의 손 근처에는 피 묻은 식칼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서로 치열하게 싸운 흔적이었다. 나는 곧장 사장님에게 달려갔다. 경찰관들이 경계하고 있었지만 나를 막지는 않았다. 사장님, 피투성이가 된 그의 상반신을 부축하며 나는 울부짖었다. 사장님의 가슴께에 시뻘건 핏물이 번져나와 손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총상이었다. 가까이에서 쏜 듯 상처 부위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눈을 떴다. 희미하게 초점 없는 눈이 허공을 헤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사장님 저예요. 민재요 제발. 정신 차려요. 사장님의 눈동자가 간신히 나를 알아보았다. 그는 미소 같은 것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에선 피 거품만이 일었다. 민재 왔구나. 기적처럼도 그는 내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한 손이 피투성이 바닥을 더듬더니 내 손목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꽉 붙들었다. 왜 왔어, 이 바보 같은 녀석. 그는 숨 쉴 때마다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주변에서는 경찰 무전 소리와 분주한 움직임이 섞여 들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엉켰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사장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 사장님은 흐릿해져가는 눈으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셨다. 다행이야. 너 안 다쳐서. 그는 상처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나는 그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사장님 제발 조금만 버텨요. 곧 병원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그의 고개가 천천히 좌우로 움직였다. 이미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얼굴이었다. 미안하다, 민재.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 나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장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낮게 중얼거렸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갔다. 그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사장님, 나는 뭐라도 더 말을 붙잡고 싶어 절규했다. 그러나 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다. 싸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사장님의 손이 내 손을 떠나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내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영원히 감기지 않은 채 굳어가고 있었다. 안 돼요. 안 돼. 나는 그의 몸을 부둥켜 안고 흐느꼈다. 주변의 경찰관 중 몇 명은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겨있지 않은 사장님의 두 눈에서는 마치 못다한 말들이 맺혀 있는 듯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눈꺼풀을 조심스레 내려드렸다.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그의 주름진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장 골목에는 싸늘한 정적 대신 쓸쓸한 속삭임만이 흘렀다. 통닭집 셔터에는 상인들이 놓고 간 하얀 국화 몇 송이가 아무렇게나 기대어 있었다. 사건 이후의 소문으로는 그날 칼부림 끝에 두목격이던 깡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함께 온 일당 또한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고 했다.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던 조폭 무리가 일망타진되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그런 소식을 들어도 속이 시원할 리 없었다. 잃어버린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 한켠이 텅 빈 듯 허전했다. 나는 매일같이 멈춰서서 녹슨 자물쇠가 채워진 셔터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여전히 간판엔 옛날 통닭 4글자가 선명했지만 그 불은 다시 켜지지 않을 것이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먼 친척 몇 분과 시장 상인 몇 사람이 참석해 사장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나는 영정 앞에서 한동안 눈물을 거두지 못했다. 나보다 훨씬 연배이신 분들이 오히려 나를 다독여 주었다. 모두가 한마디씩 사장님의 사람 좋았던 성품과 인정을 기렸다. 어떤 이는 김 사장님이 우리 대신 그 나쁜 놈들을 혼내준 거야 하며 울먹였고 덕분에 이제 우리 시장은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거야 라며 고개를 떨구는 사람도 있었다. 끝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리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빌어도 닿을 수 없는 사죄의 말들이 가슴속에서 맴돌았다.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장님의 사진이 그런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통닭집 문을 다시 열었다. 가게 안에는 아직도 그날의 참혹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이 둘러놓은 노란 사고 현장 테이프와 바닥 여기저기에 말라붙은 검붉은 얼룩이 생생했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다. 내부는 어질러진 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사장님만 보이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주히 닭을 튀기며 내게 웃어 보이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했다. 저도 모르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사장님, 저 왔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좁은 가게 안에 내 목소리의 메아리만이 쓸쓸히 맴돌았다. 구석 진열대에는 사장님이 늘 듣던 낡은 라디오와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다. 벽 한편에는 그가 매일 둘렀던 기름때 묻은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아직도 튀김 기름과 양념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흔적들이 여기까지라며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카운터 위로 눈길을 돌리니 닭담한 듯 구겨진 행주와 뒤집어진 양념 소스병이 보였다. 그 옆에 봉투 하나가 조심스레 올려져 있었다. 내 이름 민재가 사장님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밀봉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자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물건이 톡하고 떨어졌다. 허둥지둥 주워보니 낡은 열쇠고리였다. 탁구공만 한 크기의 나무 조각에 서툰 글씨로 희진아빠라고 파여 있었다.
사장님의 돌아가신 딸 이름이 희진이었다. 그는 이 낡은 열쇠고리를 평생 곁에 두고 간직해온 모양이었다. 그것을 손에 쥔 채 나는 주저앉아 버렸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숨을 고르고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편지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사장님의 굵직한 필체가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였다. 민재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다. 미안하구나. 너에게 내일 오지 말라고 당부했건만 내 손격에 가만히 있을 리 없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써 둔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너도 알다시피 내 딸 희진이는 7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고라 쓰지만 실은 사고가 아니었다. 대학 입학을 앞둔 꿈 많던 아이였는데 꽃 같은 생이 한순간에 꺾여버렸지. 내 하나뿐인 딸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는데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희생당한 거나 다름없었지. 뺑소니로 위장되었지만 난 알고 있었다. 돈과 백으로 빠져나갔던 그 가해자가 바로 이번에 가게를 협박하던 녀석들이란 걸. 법의 심판은커녕 큰 소리치며 돌아다니는 그 자들을 볼 때마다 내 속이 타들어갔다. 내가 직접 벌이라도 주어야겠다고 수없이 이를 갈았다. 하지만 너처럼 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단다. 그러다 최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이런 말은 끝까지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게 되니 차라리 마음이 담담해지더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내 딸의 한을 풀어주고 가자 마음먹었다. 물론 너 같은 청년을 위험에 끌어들일 순 없으니 일부러 내일은 오지 말라고 한 거다. 너마저 다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처음 널 만난 날을 기억한다. 배가 고파 가게 앞에서 서성이던 어린 널 보았을 때 나는 마치 내 아들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단다. 희진이를 잃고 삶의 의욕을 모두 놓아버렸던 내게 너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 너를 돌보는 일이 곧 내 삶의 위안이자 행복이 되었다. 가게를 마치고 너랑 마주 앉아 남은 통닭을 뜯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은 내 평생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야. 고맙다. 말썽도 부리고 철없는 짓도 했지만 결국 착하게 잘 커준 내 덕분에 나도 웃으며 지낼 수 있었단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엔 널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여겼어.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제발 혼자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건 누구의 탓도 아니야. 오히려 마지막까지 나다운 결정을 할 수 있어서 후회는 없다. 다만 내게 큰 슬픔을 남긴 것 같아. 그것만 평생 마음에 걸릴 게다. 그래도 희진이 얼굴을 곧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은 한결 편하단다. 민재야, 부디 부탁인데 앞으로는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해 당당히 살아라. 그리고 착한 내 마음을 잃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예전의 나처럼 두 팔 벌려 도와줄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되거라. 그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다. 나는 먼 곳에서 항상 내가 잘 되길, 행복하길 바라고 있겠다.
너라면 무엇이든 훌륭히 해낼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같은 민재에게 김종술 드림. 편지를 읽는 동안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건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는 대목을 읽을 때는 왈칵 목이 메어왔다. 사장님의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종이가 눈물로 흠뻑 젖어 글자가 번져갈 즈음에야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마치 사장님의 따뜻한 품이 거기 있는 것만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가게 문틈으로 부서져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에 정신이 들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게 안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다. 오래된 전구가 깜빡이며 허연 불빛을 내뿜었다. 벽 한쪽 가게 개업 때 찍은 사진 속에서 사장님과 꼬마 희진이가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 위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을게요. 비록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가르침과 사랑은 영원히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깊이 허리를 굽혀 가게 안쪽을 향해 인사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셔터를 닫았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다. 나는 손 안에 쥐고 있던 희진 아빠 열쇠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장님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그 작은 나무 조각이 내 손바닥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만 같았다. 눈물이 또다시 주르륵 흘렀지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사장님께 걱정 마세요. 잘 해낼게요 하고 다짐하듯이 말이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 눈물을 반짝이며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시장에 새로운 하루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긴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